예, 반갑습니다. 산업재해 강의를 맡게 된 일과 사람의 권동인 농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산업재해가 무엇인지, 산재를 당했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사고, 질병을 구분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여러 가지 상식이 있는데 이런 11가지에 대한 내용들을 오늘 강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산재와 관련 없는 병은 거의 없다. 둘째, 산재 사고는 100% 보상이 아니다. 셋째, 산재는 직접 신청을 해야 줍니다. 넷째, 산재의 기본 원칙과 방법을 알아야 한다. 다섯째, 산재 승인 이후에 해야 할 일을 이해를 한다. 여섯째, 사고성 재해의 유형을 구분해서 접근한다. 그 다음에 일곱째, 여덟째, 아홉 번째, 열 번째는 11번째까지는 질병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직업병, 근골격계 질환, 뇌심장 질환, 직업성암, 정신질환에 대한 여러 가지 산재 유형과 접근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하나씩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째, 산재법의 개요와 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인식해야 되는 것은 산재와 관련 없는 병은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이 통계는 2019년도 우리나라 그 사망 원인에 대한 통계청의 통계 자료입니다. 첫 번째가 암, 두 번째가 심장질환, 세 번째가 폐렴, 네 번째가 뇌혈관 질환, 다섯 번째가 자살입니다. 여기까지 너무 친숙하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당뇨, 일곱 번째가 알츠하이머, 치매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그 다음에 여덟 번째가 간질환, 간암이라든지 등등. 아홉 번째가 만성하기도 질환, COPD라고 하는 만성하기도 질환이 있고, 그 다음에 열 번째가 고혈압성 질환입니다. 여기에서 여섯 번째 당뇨와 일곱 번째 치매를 빼고는 다 산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재로 인정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사망률 1위는 암인데 실제로 암으로 산재로 인정되는 노동자의 수는 100명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산재로 인정돼야 될까라는 학자들의 논의가 있었는데 최소한 2,000명 내지 3,000명의 직업성암 환자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들이 왜 신청을 안 하냐고 하면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담배를 피웠기 때문이야. 내가 유전이 있기 때문이야. 내 직업 속에서 발병의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실제로 신청하는 건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자살 굉장히 높죠,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1위, 2위를 다투고 있죠, 사실. 하루에 거의 38명, 39명이 자살하고 있는데 실제로 자살로 산재로 인정되는 노동자의 수는 50명 내지 100명입니다. 최소한 500명이 나와야 되는데 왜 신청을 못하냐 하면은 물론 자살에 대한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은 자살이 산재가 된다는 걸 모르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도 보통 지금 신청하는 건수가 늘긴 하지만은 여전히 신청 건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 다음에 고혈압성 질환이라든지 COPD 이런 것들도 내 직업적 원인에서 찾지 못하고 그냥 흘러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극단적으로 노무사님, 감기도 산재가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감기도 산재가 돼요. 왜? 감기도 면역성 질환이잖아요. 제가 노무사를 하고 나서 이제 처음 맡았던 사건이 뇌염 사건이었어요. 헤르페스 바이러스 뇌염이라고 해서 이 헤르페스 바이러스 뇌염에 걸리면은 사람이 죽거나 심하면은 굉장한 장애가 남게 돼요. 이 헤르페스 바이러스 뇌염의 원인은 똑같아요. 면역성 질환이에요. 감기랑 똑같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학병원 신경과에 가면은 이 헤르페스 바이러스 뇌염 환자들이 있는데 아직도 산재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신청을 못 하는 거죠.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꼭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산재와 관련 없는 병은 없다. 여러분들 꼭 이것을 명심을 해야 돼요. 내가 나이가 들었기 때문이야. 아닙니다. 노동자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병이 생기는 거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당연히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따라서
웬만한 병들은 이미 산재에서 다 포섭이 되고 있고 승인이 되고 있어요.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유심히 생각해야 되고 꼭 명심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산재 사고는 100% 보상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보상이 안 되는 걸 왜 찾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데 보상이 100%안 되기 때문에 그나마 그 보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생계를 꾸려갈 수가 있고 생존에 도움이 돼요. 우리가 보통의 노동자들은 이 산재법에 적용을 받아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그죠? 1인 이상 사업장 모든 노동자들은 이 산재에 가입을 해야 돼요. 누가? 회사가 가입을 하는 거예요. 회사가. 노동자는 가만히 있으면 돼요. 회사가 한 명의 노동자를 쓰든 두 명의 노동자를 쓰든 산재법상 산재보험에 가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산재의 혜택을 받는 거예요. 공무원들은 공무원재해보상법이라는 보상을 받게 돼요. 똑같은 산재예요. 산재. 사립학교 교직원들은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의 산재를 받아요. 군인은 군인연금법의 산재 보상을 받게 돼요. 그리고 공무원들은 국가유공자라든지 보훈 대상자가 되게 돼요. 산재가 되면은. 그래서 금전적 가치는 물론 산재로 따질 수가 없지만은 이러한 국가유공자라든지 보훈 대상자가 됨으로 인해서 산재가 굉장히 공무원들에 대한 보상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드는 보험이라든지 회사가 드는 보험은 기본적으로 별개인 거예요. 산재 따로, 내가 든 보험 따로, 또는 회사가 든 보험 따로 별개로 받아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산재는 100% 보상이 안 나오기 때문에 조금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회사에 대한 책임을 묻게 돼요. 손해배상 책임. 그래서 어떤 경우에 책임이 많이 나옵니까? 산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분들 요즘 많이 보는 뭐 중대재해, 사람이 사망하는 이런 큰 사고의 경우에는 산재에서 보상이 100% 안 나오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을 물어야 돼요. 손해배상 책임. 그리고 장애가 크게 남는 경우, 장애가 크게 남는 경우에는 간병인을 쓰게 돼요. 그죠? 이런 간병인들을 우리가 보시면 아시는데 최소한 그 상시 간병인 한 분을 쓰면은 300만 원 이상 그 지출이 돼요. 월 300은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사실. 근데 우리 산재에서는 가족 간병인 해봤자 120, 30만 원밖에 안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게 1년, 2년이 아니고 10년, 20년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사용자한테 물을 수 있는 배상의 금액이 커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산재가 100%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장애가 남거나 사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 즉 회사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든 보험이나 회사가 든 보험은 기본적으로 별개다. 이런 인식을 가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산재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은 무조건 청구를 해야 돼요. 청구를 하지 않으면은 단 10원도 안 줘요. 그래서 우리가 산재의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사업주의 무과실주의라는 게 있어요. 이 산재보험법은 사업주가 그 행위에 관여를 하든 관여를 하지 않든 산재로 승인이 되면은 무조건 국가에서 보상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고의자행위,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다만 자살의 경우에는 보상을 하게 돼 있어요, 예외적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업주는 당연 가입을 해야 돼요. 좀 전에 얘기했듯이 내가 노동자를 한 명이라도 쓰게 되면은 산재보험에 무조건 가입을 해야 돼요. 그럼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라도 노동자가 다치게 되는 경우 또는 아프게 되는 경우에는 산재 처리는 다 가능해요. 대신 사업주한테 페널티가 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주가 미납된 보험료를 낸다거나 지급된 보험료의 일정의 금액을 페널티로 납부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업주가 가입은 했는데 보험료를 내지 않는 경우, 즉 체납하는 경우에도 산재 처리는 다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사업주는 무조건 가입을 해야 되는구나. 사업주가 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산재 처리는 가능하구나. 대신에 이거죠. 반드시 청구를 해야 돼요. 청구. 이 청구는 언제까지 하느냐면은 요양인 경우엔 3년, 장애나 유족은 5년으로 돼 있어요. 요양은 어떤 의미냐면은 내가 치료를 받고 있으면은 10년 전에 다쳤다고 하더라도 신청이 가능해요. 대신에 신청한 시점부터 승인이 되면은
역으로 소급해서 예전 3년치를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향후의 치료비, 향후의 휴업급여를 지급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5년, 장애가 남거나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5년인데 노무사님 뭐 5년 못 지키는 경우가 있습니까? 굉장히 많아요, 사실. 사람이 사망한 다음 날로부터 5년이에요. 이거는 2018년도부터 법이 개정돼서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증가된 거예요. 그래서 며칠 전에 저희 사무실에 이제 의뢰가 들어온 사건이 있는데 이분은 2017년도 5월 달에 사망을 했어요. 얼핏 보기에는 아직 5년이 지나지 않았지만은 이미 2017년도이기 때문에 이미 3년이 지났어요. 그죠? 2017년 5월이기 때문에. 그래서 2018년도 이 법이 개정될 당시에부터 5년으로 증가된 거지 이전에 사망한 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3년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분은 발암 물질이 노출됐고 그로 인해서 산재 인정의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이미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사망한 사람은 어쩔 수 없고 유족들은 단 10원도 못 받게 돼 있어요. 우리 산재로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경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이 요양치료, 내가 치료받는 시점부터 해서 어쨌든 3년의 급여가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3년의 진단일 또는 사고 발생일에 1로부터 3년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산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법적인 판단, 규범적인 판단이에요.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법적 규범적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상식적인 판단이에요. 우리 법에서는 이렇게 상당인과관계라고 해가지고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얘기하고 있지만은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내가 이게 나이 들어서 생긴 게 아니야. 내가 담배 피워서 생긴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판단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건 모두 다 산재로 인정이 돼요. 그래서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고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법률적으로 규범적으로 판단한다는 그런 사실을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이제 산재는 몇 가지 이제 기본 원칙에 대한 대응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치료, 그 다음에 진단이어야 돼요. 노무사님 허리가 아픈데 산재가 돼요? 이게 아니고 허리가 아픈데 당신의 병명은 무엇입니까? 라는 이 확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허리가 아프면 뭐 동네 정형외과 가서 엑스레이 찍을 수 있잖아요. 그죠? 대신에 이제 좀 더 정밀한 진단을 받고자 하면은 MRI 찍어서 정확한 허리에 대한 진단을 받아야 돼요. 그죠?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허리가 아파가지고 저보고 소원이라고 했는데 강남 모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싶대요. 그래서 강남 모병원에 모셔가서 가니까 환자분 저희 가서 MRI 찍으세요. 그 다음에 의사 만나니까 이거 수술해야 됩니다. 이렇게 딱 결론 짓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건 아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병에 대한 진단이 돼야 돼요. 병에 대한 진단. 사망한 경우는 어쨌든 다른 경우고 그래서 아파요. 이게 아니고 진단을 정확하게 받는 것. 그래서 이 진단을 정확하게 받는 것도 하나의 기술인데 그 과의 전문 의사한테 가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무릎이 아팠는데 무릎이 아파가지고 치료를 했어요. 그런데 발목이 아팠어요. 발목이 아팠는데 그 선생님한테 이제 다시 발목에 대한 진료를 받으려고 간호사분들한테 얘기하니까 저희 선생님은 발목을 보지 않습니다. 아니 무릎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발목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 선생님한테 따로 간 거죠, 사실. 그래서 정확한 상병을 진단해 줄 수 있는 그 전문 의사한테 가서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받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사건의 유형이 뭐냐. 일반적으로 내가 넘어지거나 부러지는 그런 사고인 것이냐 아니면 이게 오랫동안 축적된 질병인 것이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직업병, 그죠? 뇌심장질환, 뭐 정신질환, 근골격 질환 이런 질병인 것이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사고는 재조사가 필요해요. 어느 정도 육하 원칙 하에 내가 왜 다쳤는지, 왜 넘어졌는지, 언제 넘어졌는지, 그죠? 어디서 넘어졌는지 이러한 재조사가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다친 경우에는 유족급여 청구, 요양급여 청구,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급여 청구를 하게 돼요. 그 다음에 나중에 산재가 이제 인정이 되면은 요양비라든지 간병료라든지 직업재활급여라든지 그 다음에 간병급여, 장애급여 이런 것들을 급여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 급여를 받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돈을 받는다는 거예요. 돈을 받는다는 거. 우리가 기본적으로 산재는 현물급여라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치료 이외에 자기가 든 돈에 대해서는 이러한 급여를 받도록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산재가 종결된 이후에는 여러 가지 또 다른 급여를 받게 돼요. 새로운 병이 생겼다, 추가 상병. 그 다음에 이 병이 재발한다, 재요양. 그 다음에 사용자에 대한 사업주에 대한 민사적 합의. 그 다음 각종 보험금 청구, 불승인에 대한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하나의 틀로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지 산재를 신청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산재를 신청하는 게 복잡합니까? 복잡하지 않아요, 전혀. 2장이면 돼요, 2장. 그래서 우리가 다치거나 아플 때는 이 요양급여라는 내용의 서식을 이용을 해서 산재를 신청하게 돼요. 노무사님, 저거 어디 가면 있습니까?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가면 다 있고, 그 다음에 산재 지정병원이면 원무과에 가면 다 배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앞장은 여러분들이 쓰게 돼 있어요. 이름 못 쓴 사람 없잖아요, 그죠? 대신에 여기 쓰다 보면은 사업장 관리번호가 있어요. 산재 가입했을 때 근로복지공단에서 부여하는 번호예요. 모르면 안 써도 돼요. 이거는. 그리고 사업주한테 알려달라고 하면 되고, 사업주가 알려주지 않으면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가서 검색 다 가능해요. 그 다음에 근로복지공단에 물어봐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뭐 출근길에서 길동역에서 넘어졌다. 이런 식으로 이제 쓰면 되겠죠, 그죠? 여기 요게 좀 좁으면은 다른 종이를 이용해서 쓰시면 돼요. 다른 종이를 이용해서. 그 다음에 사업주한테 추가적인 보상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안 받았다고 쓰면 되는 거고, 안 받았으면. 그 다음에 별로 어려울 게 없어요. 그죠? 요거는. 그죠? 그 다음에 제가 얘기했듯이 병명이 뭐냐? 병명이 뭐냐? 이것은 의사한테 받아야 돼요. 의사한테 받는 게 이 요양급여 신청서란 서식에서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제가 산재를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요양급여 신청서를 서에 따른 소견서를 좀 써주십시오 라고 하면은 아시는 선생님은 써줘요. 근데 모르시는 선생님은 안 써줘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야, 이건 내가 써주면은 책임 묻는 거 아니냐, 공단에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설득을 해보고 정말 그래도 안 써주신 분이 있으면은 안 받으셔도 돼요. 대신에 그럴 경우에는 일반 진단서나 일반 소견서로 대체가 가능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서식을 받아야 되고, 이 서식의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병명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입원 통원 기간, 그 다음에 가급적 이 통원에 있어가지고 의사 선생님들이 이 환자가 취업이 가능한지 또는 취업이 불가능한지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판단해요. 왜냐하면은 이 노동자의 직업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손가락을 다쳐가지고 병원에서 초진 소견서를 받으면은 의사 선생님이 뭐 손가락 다쳤는데 왜 일을 못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실제로 하는 일은 손가락으로 조립하는 일이에요. 일을 못 하셨겠죠, 그죠? 그래서 자기의 직업을 항상 얘기하고 이 직업에 따른 취업 치료 가능 여부에 대해서 의사 선생님한테 꼭 얘기해서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기재하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의 이름과 그 다음에 그 병원의 직인을 찍으면 돼요. 그래서 이 2장이면 산재가 접수가 가능합니까? 접수가 가능해요, 무조건. 접수를 받아줘요. 그럼 나머지 서류들은 없습니까? 그거는 하나하나 케이스마다 그 서류를 넣어도 되고 공단에서 서류를 보완 요청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요양급여 신청, 즉 산재 신청이 복잡하지 않다, 단순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제가 담당했던 여러 가지 사건 중에 2눈이 실명되는 사고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한 5년 전에. 그때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직업환경의학 선생님이 야, 건동이 빨리 와라. 이 앞이 안 보이는 노동자들이 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산재 신청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산재 신청 다 2장이 되는데 이 선생님이 안 써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보니까 정말 앞이 안 보이는 노동자 2명이 있었어요. 그분들은 메탄올 급성 중독으로 인해서 시력을 잃게 된 사고를 당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요양급여 신청서를 작성해 드렸어요. 작성해 드리고 물론 요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작성해 줬죠. 메탄올이 뭔지,
이분들이 메탄올에 노출된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실제로 이분들의 보고가 있었는지. 메탄올은 1급 발암물질에 가깝기 때문에 반드시 엄청난 보호를 해야 돼요. 근데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좀 작성하고, 그 다음에 의사 선생님한테 부탁해서 이런 것들 작성했죠. 그 다음에 의무기록지라든지 뭐 검사 결과지 뭐 이런 CD를 넣고 이제 들고 왔죠. 근로복지공단 부천지사에 직접 제출했어요. 그래서 당일날 승인을 받았어요. 당일날 승인을. 그래서 아픈 사고였는데, 아픈 기억의 사고였는데 아직도 대부분의 의사 또는 노동자들이 산재를 한 번도 신청을 안 해봤기 때문에, 또는 접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지 알아요. 근데 실제로는 이 두 가지 서식, 정확하게 2장인데 이 2장을 기반으로 해서 추가적인 서류를 내면 돼요. 복잡하지 않다는 것들을 항상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산재로 인해서 도대체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물을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치료를 받는 거예요. 치료를. 그래서 우리 산재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이것을 현물급여라고 하는데, 돈을 직접 주는 게 아니고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산재가 승인이 되기 이전에 내가 쓴 돈이 있으면은 요양비 청구를 통해서 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간병이 있었으면 간병인에 대해서 요양비 청구를 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병원을 통원한 거, 그 다음에 왔다 갔다 하는 그 비용을 이송비를 통해서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 휴업급여 70%가 나와요. 70%. 70%가 나올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상병보상연금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병을 치료받은 지 2년이 지났는데 장애가 1급 내지 3급이다. 그러면은 상병보상연금이라고 해가지고 평균 임금의 90% 이상을 받게 돼요. 굉장히 센 금액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장애급여가 나와요. 장애가 남는다. 요양을 종결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손가락이 안 움직인다. 발이 안 움직인다. 어깨가 안 펴진다. 그죠? 그 다음에 이 내부 장기에 있어가 기능이 안 된다. 이런 장애가 남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장애급여는 1급에서 14급까지가 되어 있고 7급까지는 연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연금은 매달 지급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혜택이 세요. 그 다음에 산재가 종결된 이후에도 1급 내지 3급의 장애가 있다고 하면은 간병급여를 받게 돼요. 간병급여. 그 다음에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급여 1300일치, 장의비 120일치가 지급되는데 연금이 원칙이에요. 연금이. 요거는 조금 더 설명을 뒷페이지에 드릴게요. 그 다음에 직업재활급여라고 해서 장애 12급 이상의 노동자들한테 직업 훈련 비용이라든지 훈련 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어요. 요까지는 우리가 국가, 즉 근로복지공단에서 주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손해가 있다. 그러면 사용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요양급여라든지 비급여가 상당히 많아요, 사실. 우리 산재의 문제점이기도 한데 비급여가 많기 때문에 다치더라도 100% 보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휴업급여 70%만 지급되기 때문에 나머지 30% 임금이 보전이 안 돼요. 장애도 물론 7급까지 연금이 주어지지만은 이게 100% 보상이 안 돼요. 간병급여도 급여가 세지는 않아요, 사실. 유족급여도 많이 주는 것 같지만은 전체 사망에 대한 보상이 안 돼요. 그래서 민사상 손해배상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데, 실제로 노동자들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사실. 모르기 때문이에요. 산재도 받고 치워요. 굉장히 이것도 좀 문제인데 꼭 아셔야 돼요. 그러면 유족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을 수 있는데, 유족급여의 이제 1최고 보상 기준 금액은 22만 2천 원이에요. 지금 22만 2천 원. 그 다음에 장의비 최고는 1,500, 최저는 1,100. 그래서 만약에 배우자가 있는데 어쨌든지 사망했어요. 자녀가 25세 미만의 자녀가 2명이 있는 경우에는 일일 일평균 임금이 17만 원이라고 할 경우에는 17만 원 곱하기 0.47은 고정이에요. 그 다음에 이 3명이기 때문에 0.05씩 해서 0.62가 돼요. 그 다음에 365, 그 다음에 매달 연금이기 때문에 320만 원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제가 했던 사건에서 딱
그 남편이 과로사를 했는데 딱 저희가 산재 승인 받았어요. 그래서 부인한테 제가 계산을 드렸어요. 부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320만 원입니다. 언제부터? 사망한 날에 다음 달부터 부인이 매달 받게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럼 노무사는 언제까지 받게 돼요? 첫째, 부인이 죽을 때까지. 둘째, 부인이 재혼할 때까지. 셋째, 부인이 국적을 상실할 때까지. 그래서 오래 사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했죠. 그럼 이 금액이 그 당시 이제 배우자분께서 한 40살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최소한 이제 45년 살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이 금액으로 따지면은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보통 그 강의 때 얘기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한 15억을 얘기를 해요. 15억 정도를 얘기하는데 물론 이 금액이 높아짐에 따라서 물연 금액이 커질 수 있죠. 그러면 보통 한 20억 정도까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이 든 보험 중에서 사람이 사망했다고 해서 20억 주는 보험이 전혀 없어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월 한 200씩, 300씩 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산재가 되느냐 마느냐는 여러 가지의 어쨌든 중요도가 있어요. 저는 첫 번째는 어쨌든 생존이라고 생각해요. 생존. 급여를 받는 거, 살아가는 거. 돈이 없이 못 살아가잖아요, 사실. 그죠? 그래서 산재가 되느냐 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그것은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절대절명의 과제인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에 대한 상식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실 산재라고 하는 것은 명예와 가치의 문제죠. 내 남편이 죽었는데 그냥 담배를 많이 피웠어. 술을 많이 먹었어. 이게 아니고 정말 회사 일을 열심히 하다가 과로를 했어. 이것은 그 가족에 있어서 평생의 어쨌든 가치가 돼요. 가치. 판단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생존의 중요성이 전 첫 번째로 보고 두 번째는 가치의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이런 금전적 계산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산재 인정에 있어서 그 가치의 문제를 나중에 꼭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산재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서 얘기 드렸듯이 크게는 이제 우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반 노동자들이 적용받는 산재법이 있어요. 이 산재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산재법 제5조, 제37조 이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조문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드리는 게 아니고 이 조문의 어떤 성격이라든지 기본 원리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산재법 5조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2018년도에 이 출퇴근 중에 제외가 도입됐어요. 그죠? 여러분들 TV를 많이 보셨으면 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출퇴근 중 제외는 나중에 따로 얘기 드리겠지만 주거와 취업 장소를 이동하거나 한 취업 장소에서 다른 취업 장소를 이동할 때 다치는 경우예요. 그래서 지금 출퇴근 중 제외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많이 승인되고 있어요. 사실 많이 승인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산재법은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 출퇴근 중의 재해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서 얘기 드렸듯이 업무와 재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으면 돼요. 상당 인과관계. 이 상당 인과관계는 법률적이고 규범적인 판단의 문제라고 제가 얘기 드렸어요. 이거는 상식의 문제이기도 한 것이고 그래서 업무상 질병도 마찬가지로 이 규범적 판단의 문제예요. 출퇴근 중 재해가 도입되면서 이 제3항이 도입이 됐는데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또는 그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해서는 출퇴근 중의 재해로 보지 않아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출퇴근 중 재해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얘기 드렸듯이 고의자행위 범죄 행위는 산재가 안 돼요. 기본적으로. 내가 오늘 다쳐야겠다. 내가 오늘 죽어야겠다. 이러면은 산재가 당연히 되면 안 되겠죠. 그죠? 대신에 인식 능력이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서 발생한 경우에는 산재가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앞서 얘기 드렸듯이 경찰청 통계에서는 약 500명이 업무로 인해서 자살한다고 봐요. 근데 실제로 승인되신 분들은 신청하고 승인되신 분들은 100명이 안 돼요. 100명이. 그래서 제가 한 15년 전에 그 노무사 처음 할 때 맡았던 사건이 증권회사 그 과장님이 일을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지하에 있는 체력 단련실에서 목을 매서 자살하셨어요. 그리고 그 유가족들이 저를 찾아왔었죠.
제가 이제 산재를 이제 첫 걸음마 뗄 때 그때만 하더라도 야, 이 자살이 뭔지 솔직히 개념도 없었고 자살이 산재로 되는 것도 잘 몰랐었고 그래서 어떻게 준비하는지 몰랐어요. 예전에는 어쨌든지 자살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봤었어요. 우리 근로복지공단에서. 그래서 산재로 또는 이제 그 병원의 치료 경력이 없으면은 산재가 되지 않았는데 지금 많이 넓어졌죠. 그래서 그 사건은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제 산재가 인정됐는데 그때서부터 이제 제가 제 주된 이제 산재 관심사가 자살에 있었어요. 그래서 한 수십 건을 했어요. 수십 건을 하다 보니까 이제야 조금 눈에 띄어요. 그래서 실제로 노동자들이 굉장한 업무적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자살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실제로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사실 그 부분들이 좀 안타까워서 좀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 하나하나의 이제 사고성 재해에 대해서는 조금 나중에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체적으로 제가 앞서서 얘기 드렸듯이 전체적인 이제 구조를 다시금 보면은 내가 다쳤어요. 회사에서 넘어졌어요. 그러면은 목격자를 확보하면 좋겠죠, 그죠? 목격자를 확보하기 어려우면은 빨리 병원에 가는 게 제일 좋아요. 빨리 병원에 가는 게. 내가 전철에서 넘어졌어요. 그럼 빨리 병원에 가는 게 제일 좋아요. 내가 전철역, 시청역 2번 출구에서 넘어졌다. 그래서 산재 신청하면 되는 거죠. 목격자가 없어도. 그 다음에 내가 다쳤는데 실제로 진단을 해보니까 이게 질병성 진단이라고 해가지고 옛날부터 뭔가 나빴었어요. 옛날부터 내가 무릎이 굉장히 나빴었는데 그날 넘어졌는데 병원에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옛날에도 무릎이 많이 안 좋으셨겠네요. 많이 퇴행이 됐었네요. 이렇게 하면 이거는 질병이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지 않고 일반 사고라고 하면은 이런 사고의 유형을 찾아가면 돼요. 업무 수행 중 사고, 시설물 결함에 의한 사고, 휴게 중 사고, 출장 중 사고, 제3자 가해행위 사고, 행사, 회식, 요양, 출퇴근 이러한 유형을 찾아가는 것들을 두 번째 시간에 좀 찾아볼게요. 그 다음에 내가 아파요. 다친 게 아니고 아파요. 어느 날 갑자기 잠을 자고 일어나는데 어깨가 너무 아픈 거예요. 예를 들면 어깨가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니까 어깨가 아프면은 어깨 자체가 아플 수도 있고 목이 아플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MRI 찍어보니까 당신은 목이 디스크랍니다. 그리고 이 디스크가 꽤 오래됐네요. MRI 찍어보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4번, 5번이 디스크가 좀 심각하다. 좀 수술을 받을 정도로 심각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경우에는 내가 목을 많이 쓰는 직업인지 아닌지 찾아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근골격계 질환. 근골격계 질환을 뭐라고 얘기해요? 골병이라고 얘기하죠. 많이 쓰니까 아픈 거예요. 사실. 많이 쓰니까. 카메라 감독들이 제일 많이 걸린 병 중에 한 개가 목 디스크랑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에요. 왜냐하면 많이 들고 다니고 많이 주시하고 있으니까. 실제로도 승인받은 사례가 있어요. 사실. KBS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런 질병에 있어가지고 이게 내심장 질환이면 내심 질환의 산재를 의심해야 되고 내가 암인 경우에는 직업상 암을 의심해야 되고 기타의 다른 직업병들이면은 기타의 다른 직업병에 대한 산재를 의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산재를 신청하고 공단의 재조사를 거쳐서 산재가 승인이 되면은 각종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앞서 얘기 드렸듯이 요양비 청구, 간병료 청구, 휴업급여 청구. 그 다음에 내가 계속 치료받고 싶으면은 진료계획서 청구. 그죠? 그 다음에 각종의 이제 장애급이라든지 이런 것들 청구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그림의 도표를 제가 알기 쉽게 만들었는데 이게 전체적인 산재의 조망도라고 생각하시고 이 그림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